학자들은 사실 가정적인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분할 얘기하시면서 역시 명나라의 이해관계는 대동강 북쪽의 어떤 완충지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 일본군이 서울 한양만 점령하고 평양까지 안 갔다면 명나라가 참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초에 이 명나라가 일본이 자신들을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91년에 과거 왜구들에 의해서 잡혀간 명나라 사람 중에 이 허의후라는 사람이 일본 가고시마죠. 사스마라는 곳에서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본의 명침략 구상을 명나라에게 알리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조선이 원병을 요청했을 때 명조정에서는 참전해서 조선을 원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 조선을 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압록강만 잘 방어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군이 이제 평양까지 진주해서 그다음에 이제 고민한 문제는 얘들이 만약에 의주까지 북상해서 요동을 위협하게 되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평양 너머로 북상했기 때문에 참전했다라고 단언은 못하지만 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와 이 평양 이북으로 진격해 오는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1970년대 초에도 주은내가 쪼원라이가 키신저랑 이제 민유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점심을 먹으면서 약간 여담식으로 미군이 한국 6.25 전쟁 때 38선을 북진해갖고 조금만 올라왔어도 우리는 참전 안 했다. 그렇지만 평양 근처에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참전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상황이 좀 유사한 것 같네요. 이제 명군이 참전했던 당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의 입장,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요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 북경과 천진을 지키는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요동과 천진을 방어하는 또 다른 완충지대. 그래서 이제 시쳇말로 요동이 이빨이라고 하면 한반도는 입술이다.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렇지만 순망치안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나라가 조선에 참전하게 된 이제 근본 이유인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조선 신하나 임금이 이 순망치안론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뭐냐 하면 명나라는 요동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도 조선을 원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조가 명나라 참모 유황상이라는 인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93년 1월이었어요. 그때 선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본군이 요동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내려다가 먼저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황상이 갑자기 이틀 뒤인가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일본이 쳐들어오려면 저 절강 쪽으로 바다를 건너 올 수 있는데 굳이 조선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웬 순망치안이냐. 조선은 오로지 명나라 황제가 군대 보내준 거에 감사해야 될 따름이지 뭐 순망치안이니 이런 얘기는 건방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면박을 주거든요. 이건 뭐냐면 명 입장에서는 이 순망치안론을 강조하면 마치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참전한 것처럼 비칠 테니까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울레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 한반도의 북부 지역이 이 중국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당시 선조나 조선 왕조의 관리들은 당연히 전쟁을 계속해서 일본을 빨리 몰아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서 강화회담에 반대를 하는데 당시 이제 최고 통치자였던 선조는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실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아까 제가 강의 중에 그 유성룡이 명군한테 싸워달라고 예. 요청하다가 이제 곤장 맞을 뻔한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조도 처음에는 심정이 비슷했죠. 그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왜 선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하철 3호, 2호, 예. 3호선인가요? 예. 2호선이죠. 2호선 그 예. 선릉역이라는 데가 그 근처에 선정릉이라는 게 있는데 그 1592년 7월인가 일본군이 서울에 있을 때 그 선정릉을 도구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조는 그 외란 당시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을 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게 바로 그 능을 도구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능을 파헤치는 놈들이랑 협상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명군 지휘부나 명조정의 신하들은 이런 조선의 요청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선조는 나중에는 명나라 황제에게 직접 상황을 호소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명군 지휘관들에 의해서 저지되죠. 또 조선이 보낸 국서까지 검색을 당합니다. 그 나중에 선조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내가 할 수 없이 일본군에게 항복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항복하면 일본 애들이 이 휴전하겠다는 의지는 접어던지고 바로 요동으로 다시 진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명나라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일본이랑 싸울 거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졸렬한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생각을 한 거죠. 정도로 네. 조선의 입장은 난처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인 거는 별로 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순신이 결국 선조에 의해서 그렇게 박대를 받고 죽을 뻔했던 것도 결국 명군이 너무 움직이질 않으니까 잘 싸우고 있던 조선 수군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졌고 이제 이순신은 대단히 전략 전술을 중시하는 장수니까 이 서울에 있는 선조나 이 중앙의 신하들이 일선의 전황을 모르면서 이런저런 그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예. 이제 거의 고분고분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니까 바로 이제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가 틀어지는 데에도 이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이 상당한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순신 장군의 죽음도 국제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강의 때 왜 그 고니 씨가 그 명군을 매수해서 예. 그 사천에 있던 시마즈라는 인물에게 SOS를 쳤는데 그때 이제 시마즈 함대 수백 척이 이쪽 그 이순신 쪽으로 몰려오니까 이순신이 이 광양만을 포기하고 하동 앞바다로 나가죠. 거기가 바로 이제 노량입니다. 그런데 노량으로 막상 또 출전하려고 할 때도 이 진리는 발목을 잡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발목을 잡는 것을 물리치고 글로 갔으니까 나중에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명군의 작전 통제권을 어긴 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내몰린 거죠. 상황이었군요. 예.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임진왜란이 났는데 40여 년이 안 돼 갖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병자호란이 또 났죠. 물론 뭐 그 힘의 격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 왕조가 전쟁 자체를 또 막는 거는 뭐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대비를 했으면은 뭐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그러한 결과는 또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에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왕이나 엘리트 조선 왕조의 양반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홍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게 당장 이 징비록이라는 책 자체가 그 유성룡이라는 인물이 소 잃고 나서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게 정작 조선에서는 별로 외란 끝나고 읽히지를 않거든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위기가 사라지니까 이제 위기의식도 같이 사라졌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란이라는 게 이제 만주에 있는 누르하치가
굴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런데 조선이 뭐 누르하치나 명이나 일본과 같은 당시 군사적으로 상당히 센 나라들을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움직일 만한 지렛대가 없었죠. 근데 이제 국력의 격차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이 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들끼리 힘의 교체가 벌어질 때 이제 잘못하면 속수무책으로 그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건 뭐냐면 결국 외란과 같은 큰 전쟁을 겪고 그 강화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받아야 했던 서름 같은 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배층들이 대단히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로 무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략적인 마인드로 무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한 30여 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을. 그렇죠. 이 후금 청나라가 커져서 이 명과 청의 대결 구도가 될 때는 또다시 별다른 대책 없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린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대국들을 움직일 만한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소에 내부를 상당히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그 개혁뿐만 아니라 이 사회 통합이나 이 국민 통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어느 정도 묶어서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 통합의 바탕 위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정과 외교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이 평화롭고 아직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지지 않은 안정적인 시기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마련을 해야 우리가 그 임진왜란에서 불과 40여 년도 안 돼서 이 병자호란을 만난 것과 같은 그 역사적 전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게 비상계획으로 만들어집니다. 에버레디, 언제나 준비된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북진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경우에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 또 한국의 장성 같은 군사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교체한다는 겁니다.